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이게 이제 요즘 얘기죠. 고도로 세분화된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단어가 굉장히 뭐 좀 거슬리게 들리기는 하는데, 요즘에 인터넷 온라인 기술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대1 마케팅, 뭐 개인 마케팅 이러면 코웃음 쳤어요. 아이씨, 말도 안 돼. 그런 거, 누가 그런 상황까지 가느냐. 마케팅이라는 건 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그거를 다, 응? 음, 상대를 해서 마케팅을 하느냐. 그러면 고객만큼 직원이 있어야겠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 개인들의 취향이나 생각들을 다 반영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여기서처럼 뭐 메시지나 뭐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고도로 세분화된 뭐 고객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자,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적응하는 나라로 아주 모범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항상 평소에 감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디에 들렸다가 어디로 움직이고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휴대폰, 스마트폰 덕분인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항상 그 교환국, 그 기지국하고 통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 체크된다고. 근데 그런 데이터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로 보호되어 있지만 이런 그 질병,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노출할 수 있게, 오픈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의 그런 개인 통신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런 그 정보는 오픈해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추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본인이 다 내가 뭐 확진자인데 어제 그저께 어디 어디를 다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통신 데이터를 다 확인해 보면 어디에 들렸었는지를 다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으로 안 돼 있거든. 개인의 그런 그 데이터를 뭐 질병 걸렸다고 그래서 다 까볼 수 있게 그런 식의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 좋다. 그럼 우리 데이터도 열게 하자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이 걸렸고 딴 사람들한테 옮기고 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정보니까 오픈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억압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보는 관점,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그런 개인의 정보가 오픈되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개인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도로 세분화된 이런 고객들 데이터를 분류해서 접근하는 것도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거잖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것도 광고를 나한테 계속 하지?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그 광고가 날 자극해서 내 소비를 일으키고 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긍정적으로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씁쓸한 거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업들이
다 감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게 썩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마케팅 2. 뭐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얘기지. 기술의 진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때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뭐 긍정적인 얘기지만, 그 다음에 승인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자, 승인 마케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가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귀하의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다 체크하라고 하죠. 그럼 내가 그걸 체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 정보를 니들이 마음대로 써 라고 승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정보는 싫어, 니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해 라고 해서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입이 안 되고 정보 이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반강제적인 건데, 요새 보면 이제 모두가 다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있죠. 어떤 건 필수고 어떤 건 안 해도 돼. 선택인 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선택 안 해야지. 왜? 그게 바로 뭐야? 우리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뭐 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부러 체크하지 마세요. 위에 있잖아, 전체 선택. 그걸 이용하지 말라고. 아니면 전체 선택해놓고 밑에 있는 부분적 선택 부분을 다 다시 해제하고 가입하거나 이용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모든 행동, 생각들이 낱낱이 추적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런 걸 막는 게 좋아. 물론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그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용하는 게 좋지만 개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승인 마케팅은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으로 넘어갑시다. 판매 촉진. 서비스의 판매 촉진. 자, 판매 촉진이란 건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가요. 자, 이 제품을 사면 할인해 주겠다. 이 제품을 사면 하나 더 주겠다. 이 제품을 사면 뭐 관련되는 제품을 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동반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동반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계절이죠. 계절. 뭐 아니면 낮이나 저녁. 그 다음에 가격. 뭐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이용하는 고객층에 따라서 판매 촉진은 다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층이다. 그러면 서민층은 당연히 저가로 어필을 해야 반응이 좋을 거예요. 물론 서민층 말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유층에 접근할 때도 뭐 부유층도 또 깎아주는 거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깎아주는 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어떤 거냐면 서비스. 뭐 서비스를 더 늘려주겠다, 뭐 연장해주겠다, 이런 걸로도 이 사람들은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객층 이런 거에 따라서 판매 촉진의 방법이 얼마든지 달라지고 변형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판매 촉진 얘기지만 소비자들이 더 빨리 구매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앞당겨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할 때 더 많이 구매하거나 더 여러 번 구매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판매 촉진이죠. 1+1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구매량을 늘리는 거. 자,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사례야. 판매 촉진이 관심을 유발하고 기업을 더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SAS 인터내셔널 호텔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호텔에 빈방이 있을 때 65세 이상의 고객이 투숙을 하게 되면
그 나이와 동일한 비율의 할인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65세면 65%의 할인을 받는 거고 70세면 70%의 할인을 받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 102세의 고객이 숙박하게 되면 몇 프로? 102%의 할인을 받는다. 근데 할인을 100%까지밖에 못 해주잖아. 전체 할인이 100%니까. 근데 10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대한 돈을 도리어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야. 자, 뭐야? 아무리 판매 촉진이지만 우리가 고객한테 돈을 내주는 거, 이거는 별로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호텔은 SAS 인터내셔널 호텔은 노인들을 노인들에게 우대해주는 호텔이다. 그러면 노인들이 당연히 이 호텔을 굳이 할인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빈방이 있을 때만 하는 이벤트니까 평소에 예약할 때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적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왕이면 이 호텔을 이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PR에 활용하면 그 빈방이 있을 때 어차피 빈방이 있는 거니까 그때 노인들한테 방 몇 개를 싼 가격에 할인해주는 그러한 정도로 호텔이 보게 되는 금전적 손해 정도는 PR의 효과가 상쇄하고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결국은 SAS 인터내셔널 호텔, 난 생전 처음 들어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근데 이 사례가 돌아다니면서 이 호텔에 대한 뭐가 올라가? 인지도가 올라가. 예전에 들어봤어. 그거 어떤 호텔이야? 라는 식으로. 그럼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 이 사례를 들으면 이미지도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호텔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위상, 뭐 인지도 이런 거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당일날 빈방 찾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자, 인적 판매는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촉진하고 뭐 고객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대인, 사람을 대하는 그러면 이쪽에 세일즈맨이 있고 저기 고객이 있으니까 대인 서비스 제공 방법이고요. 보통 이 인적 판매는 B2B 알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고객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 사업체 대 사업체의 그런 곳에서 많이 뭐가 이루어져? 인적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그 뒤에 구매 빈도가 낮은 서비스라는데 구매 빈도가 낮은 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숨어 있어. 구매 빈도가 낮아. 여러 번 구매하지 않지만 한 번 구매할 때 굉장히 대단위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뭐가 있다? 인적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B2B 쪽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많은 인적 판매에 의한 인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나머지 부분은. 자, 전시회 얘기가 있는데 잠깐 지금 한 5분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자리 비울게요. 뭐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게.
자, 쏘리. 시간 3분 안에 끝났나?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전시회에 대해서 봅시다. 전시회. 자, 전시회는 그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뭐 우리 흔히 얘기 박람회라고 그러죠. 박람회. 무슨 무슨 박람회.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음, 뭐야? 왜 이게 가로막지? 잠깐만. 자, 박람회 일정을 한번 봅시다. 전시회라고 할까? 전시회 일정.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강남에 있는 코엑스 무역협회인가? 한국무역협회 거기에 있는 전시회 일정. 어찌 된 기요? 비어있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코로나. 그러면 2019년으로 가봅시다. 난리 났네. 아무것도 없네. 자, 2019년 10월을 봐봐. 여기 보면 뭐 분자 세포생물 학회, 뭐 학회는 필요 없고 대한치과학교 다 학회네. 한국전자산업대전, 뭐 전자제품, 뭐 이런 부품 이런 것들, 뭐 에너지 플러스, 뭐 에너지 산업 관련된 거에 밸런스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뭔지 모르겠는데 케이팝 굿즈 플리마켓,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서울국제문구 사무용품 전시회, 미세먼지 공기산업 박람회, 글로벌 게임 챌린지,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뭐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거의 보면 주말 빼고 주중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빈자리 없을 정도로 전시회, 박람회가 연달아 있는데 그건 뭐야? 그만큼 유용하다는 거예요. 유용하다. 지금 아까 2020년은 다 비었지만 그거는 뭐야?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취소시켜 버렸으니까 없어진 거고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붐비는 그런 거죠. 그 이 전시회를 사용하자는 거야. 뭐에서 서비스의 촉진, 프로모션에서. 그래서 B2B 시장, 아까 봤었던 그런 것들도 다 B2B잖아. 기업 대 기업,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B2B 품목들이죠. 그럼 B2B 시장에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언론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언론사도 그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취재하기 피곤하거든. 근데 이런 데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 오면 한 장소에 한두 시간만 돌아다니면 뭔가 뉴스거리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B2B이어서 상대방 기업의 구매 담당자, 뭐 판매 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만날 수 있어요. 대규모 잠재 고객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루에 4-5명의 고객을 만나던 공급업체의 판매 대리인도 이 전시회가 시작되면 1시간당 5명 정도 이상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엄청 집중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네 번째, 다양한 기업의 최신 제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회의 효과죠. 그 다음에 기업의 웹사이트.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죠. 기업 웹사이트.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은 이 홈페이지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홈페이지가 없을 정도면 어떤 거다? 고객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는 기업이다. 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소비자한테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인식시켜 주거나 흥미를 이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상담도 할 수 있고 등등등등. 아까 뭐 나왔던 제품의 시용도 가능하고 주문도 유도할 수 있고 광고 캠페인의 효과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버렸다. 자, 웹사이트는 그렇고요. 이제 온라인 광고로 넘어갑시다. 온라인 광고. 사실상 요즘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광고들. 배너 광고는 초기 형태죠. 배너 광고. 자, 배너 광고는 뭐 다 알다시피 네이버 홈페이지 키면 코로나, 유기동물 돕는 어쩌고 펀딩 이런 것들 광고가 뜨는 거죠. 이게 배너 광고. 뭐 이건 뭐 하나만 안 소리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포털 사이트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밀집시켜 놓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주로 배너 광고를 올리는 거고 배너 광고 올리는 가격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광고주의 자체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배너 광고 통해서 유도하는 거지. 그 뭐냐면 이걸 누르면 거기로 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누르면 여기로 가죠. 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누르잖아? 그러면 지금 누가 여기 내 이름, 내 로그인 돼 있잖아. 얘가 너한테 관심을 보였다라는 정보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은 앞으로 아마 수없이 많은 메일이나 관련된 광고가 나한테 뜰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 광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개인정보 다 노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죠. 수업을 위해서 한번 눌러봤어. 내가 희생한 거야. 자, 어쨌든 접촉하도록 유도하고요. 보통 배너 광고는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의 서비스 사이트에 탑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야후 광고를 실는 거지. 서로 경쟁자의 사이트에다가 자기 광고를 실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들이 잠재적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그 광고에. 이런 데도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야후 같은 경우에 보면 주식 시세표에다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업체 광고를 제공해. 뭐 이거 당연한 얘기. 넘어가요. 자, 검색 엔진 광고. 검색 엔진 광고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검색 엔진이잖아.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게 검색 엔진이죠? 여기다가 이제 뭘 쳐볼까? 커피를 쳐봅시다. 커피. 그러면 그냥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일동, 후디스, 노블커피, 돌체 구스터, 뭐 클릭몰 하면 뭐 커피 파는 사이트겠죠? 여기 보면 무슨 뭐 비품 내신이 코리아 요리 학원이 이런 애들이 다 뭐야? 이런 애들이 자사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의 링크가 먼저 오르는 거죠. 이거죠. 검색 결과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거야. 그걸 뭐라는 거야? 돈을 낸 거야. 돈을 내서 여기 보면 뭐 일동 후디스 얘네들은 2번이나 나오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만든 거. 이게 뭐야? 여기 써 있죠? 파워링크 관련 커피 관련 광고입니다. 근데 이거 눈에 안 들어오죠. 사람들은 찍어보게 되는 거야. 왜? 첫 페이지에 다 쓰레기만 나와.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다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 도움도 안 돼, 소비자한테. 누구한테 도움이 돼? 여기에 광고비를 낸 얘네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어떻게든 소비자를 낚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정보는 어디 있어? 여기도 없어. 쇼핑이야. 그리고 지식백과로 넘어가. 이게 뭐야? 세 페이지 다음부터 있는 거야. 근데 구글로 가서요. 커피라고 쳐봅시다. 커피를 치면 여기도 첫 번째 페이지는 광고가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뭐 코나코코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두 번째부터 어떻게 돼?
제대로 된 정보가 나와. 나무 위키에 커피의 정의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때? 구글이 네이버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훨씬 낫고요. 나오는 검색 결과의 밸런스도 훨씬 좋아.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싫어하는 이유야. 그렇지만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 거니까 한국의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구글 많이 이용해요. 구글 광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상업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고객이 외면을 해야 네이버가 정신을 차려. 지금처럼 계속해서 검색어 쓰면 쓰레기나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도 자기들 돈 이렇게 벌어도 고객들은 휴가라고 네이버를 이용하는 거야. 고갱이 되는 현장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식의 게 검색 엔진 광고야. 내가 어떤 검색어를 치면 그거에 옳다구나, 너 잘 걸렸다. 그래서 거기에다 광고를 달게, 거기다 광고를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배너 광고 같은 그런 광고가 아니라 링크들을 쭉 소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검색 엔진 광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 자,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이 연결하는 거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구분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기술의 진보가 이 둘 사이의 중간 영역, 인적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비인적 커뮤니케이션도 아닌 중간 영역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중간 영역을. 자, 여기 보면 7-4 서비스 인사이트 7-4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음, 이거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객 소비자들의 걱정인데 안 맞는데 서로 안 맞네. 바뀌었네. 안 문제 안 맞아. 음, 음. 여기 사례가 안 맞으니까 다른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기업에다 전화를 하면 사람이 받았죠. 그래서 뭐 교환원 아니면 상담원 이런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니까 요즘 어떻게 되냐면 다 ARS로 바뀌었어요. 자, ARS로 바뀌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연결은 안 되고 답답하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휴대폰 지금 당장 잊어버려서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귀하가 원하는 서비스 뭐를 찾으세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애매하게 얘기해.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열불 나죠.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야. 뚜껑이 열려. 누군가 받으면 욕을 해주고 싶은데 사람은 안 받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경험해 봤을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는 ARS는 ARS인데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그래서 빙빙 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말하는 ARS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 휴대폰 잊어버렸는데 그거 필요한 서비스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거를 인지하고서 그거와 관련된 부서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점점 생기는 거죠. 기업도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도 좀 더 편안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죠. 자, 여기 보면 사례 얘기가 나와요. UPS의 사례. 그래서 그 UPS가 자기네들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서 뭐 재브랜딩하고 재포지셔닝 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경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로 어떤 데를 통하냐면 서비스 판매점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직원, 고객과 접점에 있는 직원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요새 그 언택트 서비스라고 그러나, 접촉하지 않는, 접촉하는 거 싫어하잖아. 뭘 접촉하냐면 사람을 접촉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셀프 서비스가 점점 발달하죠. 그래서 그 뭐 자동 판매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이 자동 판매기지, 그 뭐야,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사람한테 주문하지 않고 기계에다 주문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메뉴 얘기할 때도 뭘 메뉴를 정할까 한참 고민하는데 앞에서 그 캐셔라고 그러나 계산원이 야, 좀 빨리 좀 얘기해라 하는 눈으로 날 째려보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갑갑하잖아요. 답답하잖아. 그럴 때 기계 앞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게 이제 셀프 서비스 접점이 되는 거죠. 뭐 그게 웹사이트가 되든지 뭐 키오스크가 되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야? 서비스를 전달하는, 저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가 되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외부에서 기인한 메시지, 이 경로죠. 이 경로. 조직 외부에서 제공되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죠. 구전. 구전이라는 건 WOM, 워드 오브 마우스,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워드 오브 마우스, 말로 전달되는 거죠.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의 얘기가 광고나 뭐 인터넷에 읽는 경험담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때? 믿을만 한 거예요. 뭐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믿을만해. 근데 걔가 야, 그거 내가 써봤는데 영 안 좋아 라고 하면 그 제품은 구매 대상에서 바로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좋아가 아니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 구전. 긍정적 구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긍정적 구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른 구매자, 참고인한테서 해당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장의 판매원이 남자다. 그러면 고객들은 믿지 않아요. 왜? 남자는 화장품을 안 쓰잖아. 다양한 걸 안 써보잖아. 뭐 언니 내가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 징그럽죠. 남자가 그러면.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돼야 돼? 구전 전달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뭐 게임이나 무슨 뭐 그 제품 같은 거 개봉하고 이런 사람들, 그 해당되는 제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잘 아는 사람 같은 사람이 얘기해야 믿기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리뷰하고 그러면 재미로는 볼지언정 영향을 별로 못 받죠.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리뷰하는데 자동차를 잘 몰라. 그러면 좋은 효과가 날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촉진,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돼.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스토리텔링. 뭔가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 여기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부과할게요. 자, 과제 추가. 마감일은 지금 20일이니까 2주 후까지 합시다. 23일. 지각 기출 안 되고, 배점은 알다시피 20점. 과제가 처음이니까. 과제명은 서비스 상품의 스토리텔링 사례 정리. 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서비스 상품의 상품성을 높이거나 판매를 촉진한 사례를 3가지 찾아서 정리해서 리포트로 제출하세요. 분량은 3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하로 하고, 또 이 리포트 20점인데 3페이지면 너무한다, 그치? 너무 적다. 다시 5페이지 이상 8페이지 이하로 합시다. 자료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꼭 표기하세요. 대상은 서비스 관련된 상품, 기업이면 모두 가능. 자, 이 과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 크기죠.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12? 12 정도면 되지 않아? 보자. 이게 지금 여기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면 12포인트. 큰가?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로 합시다. 10포인트. 줄간격까지 얘기할 줄 필요는 없지. 내가 봐서 야 얘는 그 페이지 늘리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면 감점 줄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표 등의 자료, 외부 자료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단, 여기 있죠? 단, 사용한 자료 출처는 꼭 표기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가? 뭐 혹시 한글 파일인가요? 워드 파일인가요? 한글 파일도 열어볼 수 있고 워드 파일도 열어볼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요즘은 한글 리더가 애플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출한 거를 읽는 데는 무리가 없어. 내가 뭐 편집할 건 없으니까.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저장. 자, 이래서 이제 과제는 나갔네. 과제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자, 이 스토리텔링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준 거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어, 훈훈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심지어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백종훈인가? 그 골목식당. 그 골목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 식당을 가는 이유가 뭐야? 물론 맛있어서라고도 하지만 스토리가 들어있잖아. 방송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 궁금하잖아. 그래서 가는 거야. 그 스토리가 없으면 관심이 안 가죠.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타인한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뭐 판촉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기업에게 소개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 왜 그런 거 있잖아. 새로 들어갔을 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느냐. 이런 거를 꼭 쓰게 돼 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많이 파는 업체 중에서 테슬라라는 회사 있죠? 테슬라. 테슬라. 자, 봐. 구글은 바로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와. 네이버에서 또 네이버 욕하고 싶어서 네이버에서 테슬라 쳐볼까? 웬일이야 홈페이지가 나오네? 아 이건 광고야. 돈 내고 광고한 거. 아닌가? 아니다. 어쨌든 사례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자 테슬라로 들어가 볼까? 테슬라 보통 우리나라에서 요즘 인기 있는 게 모델 3죠. 뭐 모델 S나 X나 이런 것들은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지금 주문하기를 한번 눌러볼까? 누르면은 뭐 어떤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택하자. 선택해. 선택해. 인테리어 흰색으로 선택해. 옵션 막 선택해. 살 거 아니니까. 자, 뭘 또 이름을 집어넣으래.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긴 안 나오지만 이걸 하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 테슬라 제품을 구매하는데 누가 당신을 추천했냐고 쓰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쓰면 이 테슬라를 추천한 거로 된 사람한테 사은품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사은품이 꽤 좋은 사은품이 가요.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게 가고요. 그게 뭐 누적이 되면 뭐 많아지면 나중에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얘기가 결국 뭐야? 고객을 기업에게 소개시켜주면 테슬라는 그 원래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보답한다는 거.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테슬라는 다단계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보상이 굉장히 좋은 보상들을 해줘요. 뭐 기념품 보내주고 어쩌고 이런 하나마나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남한테 권해서 그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가 사용했던 경험담 이런 걸 올리는데 요즘에 이게 거의 광고성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블로그 같은 거 참고 안 하죠? 나도 거의 참고 안 해요.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 네트워킹
SNS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거고 꼭 트위터만 있는 건 아니죠. 책 쓴 사람이 트위터를 좋아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거. 뭐 이것도 사실 홍보하고 연관이 되지만 어쨌든 매스컴이 홍보하고 상관없이 보도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 이건 이제 별도의 그런 주제인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고객을 위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홍보에 성공해서 촉진에 성공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 문제의 소지가 있죠. 여기 보면 판매를 위해서 과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현혹하는 그런 촉진,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촉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 사생활 침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근의 인터넷의 그런 매체를 소개했어. 거기 보면 유튜브가 나와. 이게 지금 소개할 타이밍이 아니죠. 이미 지났어. 그죠? 뭐 모바일 광고도 그렇고 다 지나갔죠. 팟캐스팅도 다 지나갔죠.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뭐 성숙기에 접어들고. 자, 여기 뭐 웹 2.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206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인사이트 7-3에 보면 웹 2.0이 있는데 웹 2.0은 뭐냐면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야.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뭐야? 자기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직접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웹 1.0 이게 2.0 있으면 1.0이 있겠죠. 1.0은 뭐냐면 정보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소비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내가 나 같은 이용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게 이게 웹 1.0인데 2.0이 됐다는 건 뭐냐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정보를 올리고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거. 이게 2.0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위키피디아 이런 데 그 정보는 어떻게 돼? 계속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올리면서 수정되잖아. 그런 것들도 결국은 참여자들을 유도해가지고 정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2.0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2.0인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마케터가 이 공유되는 내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마케터가 유튜버에 있는 담당자가 어떤 영상은 올리게 하고 어떤 영상은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걸 검열하거나 중간에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없게 되고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핫한 주제가 떠오르거나 뭐 부침이 생기거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웹 2.0이고요. 사실은 요즘은 어디로 가냐면 웹 3.0으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까지는 이거 사용자도 소비자도 정보를 올린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도 진화해 나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 디자인의 역할인데 기업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브랜드였어요. 브랜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 기업 디자인의 브랜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단에다가 매체에다가 실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거의 없어. 이야기가. 아까 한 표 정도의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기업이 자사의 유형적 요소 서비스니까
무형적인 부분 말고 어떻게든지 유형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 그게 기업 디자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로고, 그죠? 로고, 브랜드 로고 알죠? 그 다음에 유니폼,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점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야? 기업 디자인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뭐 사례 얘기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디자인의 색채를 활용하자, 뭐 기업명을 활용한다, 상징을 활용한다, 어떤 뭐 브랜드 이름과 함께 유형적 상징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걸로 뭐 기업 디자인을 차별하자. 뭐 이런 얘기야. 뭐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 디자이너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촉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2분 넘어갔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죠. 마케팅 서비스에서의 5번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의 포피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제가 부과됐다. 그래서 이 과제는 마감일 전까지 내야 돼. 왜? 이거는 학교 시스템에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늦게 리포트를 냈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점수를 올려주는 거는 그건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2주 동안 충분히 시간 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해서 거기다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을 내가 나중에 받아서 열어보고 배점을 해줄 테니까 잊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과제 관련해서, 수업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하는 건 환영한다. 자, 오늘은